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찍으셨더라고요. 광고요? 예. 네, 찍었죠.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네네. 해요, 오빠. 광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예? 패키지로 앞으로 같이 예. 활동을 원 플러스 원으로. 자, 오늘 영화. 네. 급하게 터널입니다. 마무리하시네요. 네네네. 빨리 얘기해. 결국에는 뭐 순간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네. 자, 터널이고요. 네. 자, 이 터널은 뭐 김성원 감독의 작품이고 올 뭐 여름에 가장 큰 화제작들 중에 한 편이죠. 좋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제가 엊그제 보고 어제는 천안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뭐 수원 광명 고속도로 해가지고 터널 많잖아. 터널을 많이 지났어요. 근데 네네. 그때마다 약간 좀 째릿하더라고요. 환풍구 개수 막 세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이거 터널을 꽤 재밌게 봤구나. 그렇죠. 몰입이 굉장히 몰입이 되는 굉장히 거죠. 잘 되는구나. 사실 여름에 이제 큰 화제작들 중에서 이제 기대가 커면 그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도 무척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무엇보다도 그 감정적인 몰입도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 그대로 제가 막 같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뭐 어디 이렇게 쳐다보면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사료 먹는데 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생에 뭐였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네. 자, 그럼 워낙 그 심플하고도 강력한 그런 스토리지만 정확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한 가장이자 자동차 영업 대리점의 과장.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가장이자 과장이구나. 뒤에는. 아, 이거 라인 맞춘 거예요? 요. 평범한 가장이자 평범한 가장이자 자동차 영업 대리점 과장. 멋지다. 이야. 다시 할까요? 네. 몇 시쯤 도착해? 아빠,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아빠가 주생이 케이크 사갖고 집에 들어갈. 평범한 가장이자 자동차 영업 대리점의 과장 이정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터널 안에 홀로 갇히고 맙니다. 여보세요?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여보세요? 터널이요. 배터리 78%의 휴대폰과 생수 2병 그리고 딸의 생일 케이크에 의지한 채 구출을 기대하며 버텨내지만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특종만 노리는 언론, 부실 시공, 무능한 정부의 대책 속에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지 않아주시려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한 명!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과연 이정수는 살아서 터널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비썸에서 만나봅니다. 김성훈 감독이 이 전작품이 끝까지 간다. 되게 탄탄했잖아요, 영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끝까지 간다고 이 영화가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연출상에서. 영화가 일단 딱 시작을 하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한다는 거. 아, 가정사나 뭐 이 사람 일하는 거 다루지를 않아요. 바로 그쵸. 터널 주유소 들렀다 바로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간다 해서 또 시작할 때 이성균 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바로 어떤 사고가 나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시작된다든지. 그 다음에 워낙 그 소도구나 설정 같은 걸 잘 활용하시는 감독이라서 환풍구도 또 양쪽에서 다 중요하게 나온다든지. 앞에 환풍기,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예? 환풍기요? 네. 차 위에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 야, 석유도 빨리 가시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두 작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간다를 보면 특히 이제 이성균 씨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자체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편을 들면서 몰입한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영화가 굉장히 차갑죠. 냉정한 기운이 도는데 이 영화는 그 감독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고 그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인물을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그분의 최근 두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담백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질척질척한 장식들을 막 붙이게 돼 있거든요, 관성적으로. 그런 건 하나도 안 붙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바로 사고 터지고, 그래서 생수 딱 2개, 케이크 딱 한 상자, 그리고 크래쉬, 뭐 이런 정도의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변주하죠. 핸드폰을 가지고 이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그 수명을 다하잖아요. 배터리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순간도 아주 막, 너무 안타까워요. 끝까지 간다 해서 또 핸드폰 가지고 한참 막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기억나요. 그쵸. 그 반안에 글쎄 휴대폰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막. 벨소리가 언제 울릴 것인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편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맛깔스럽게 되어 있어서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안에서 그 음식 가지고 굉장히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안에서 음식 때문에 음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묘사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천막을 친 상황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그렇게 두 개를 대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찰기 있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냥 저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개인적으로는 그 먼지 속에 있는 답답함이 더 막 고통스럽게 그쵸. 전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진분하고 그 어떤 흙먼지들 사이에 있는 그 이정수라는 캐릭터를 계속 보는 게 상상하니까. 상상하는 게 와 나였으면은 하루도 못 버텼을 텐데 막 이런 생각 하니까 그게 막 더 고통스럽고 그러네요. 손에 땀 지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알레르기 없는데도 그런 상황이 너무 끔찍하겠다. 되게 끔찍해서 하여튼 보는 내내 네.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게 촬영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조명화를 하지 않았죠. 보통 영화에서는 찍으려고 그러면 무슨 삼각 조명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명 안 하고 예를 들면 플래시 불빛, 뭐 자동차의 불빛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불빛들 같은 것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에서 붕괴돼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타이트하게 클로즈업 위주로 찍잖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폐소공포증이 느껴지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깥을 묘사할 때는 영화가 앵글을 시원시원하게 잡습니다. 그 롱쇼트를 멀리서 찍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들 같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구성된 부분이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조난 영화, 재난 영화 이 카테고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 20여 년 전에 데일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터널이 무너진다라는 것만 똑같고 거기서는 이제 구조대원인데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 실베스타 스탈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관객이라면 베리드 같은 영화를 생각하기도 하죠. 베리드. 근데 그 베리드하고는 영화가 또 보면 완전히 달라요. 베리드는 순전히 한 배우만 한 가지 앵글로만 계속 찍는 어떤 실험적인 방식의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난 영화는 흔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 같은 걸 통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부분을 풍자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내면의 악을 다루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정우 씨 혼자 등장하는 혼자 그런 조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끝까지 간다가 결국 두 사람 얘기잖아요. 자기가 공경에 처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사력을 다하는데 그것을 계속 몰아붙이는 악당과 두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악당에 해당하는 것이 그 사회 전체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상. 터널 안도 중요하지만 터널 바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밖에서는 뭐 난리죠. 뭐 언론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밖에 있는 배두나 씨 캐릭터도 밖에서 계속 괴롭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터널 안의 상황이 아니었구나. 터널 바깥의 이야기였구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게 되죠. 저 영화 보고 사실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네네. 주유소에 가면 항상 네.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야겠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테지만 보면 알아요. 자, 오프닝에 딱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주유소 장면, 네. 기름 넣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오프닝에 굳이 왜 나오나 했거든요. 근데 그 주유소 할아버지가 실수로 만땅 넣으셨는데 그냥 뭐 그래 그냥 어차피 기름은 쓸 거니까 그러면서 갈라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만땅 넣었으니까 서비스로 생수 2개를 이렇게 거동 불편하실 때 들고 오셔가지고 딱 주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네. 자 할아버지가 하정우를 살렸다. 생명수가 네, 됐구나. 생명수다. 그리고 네. 기름이 가득 있어야 또 그렇죠. 나중에 그런 라디오를 면도 통해서 있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때 느꼈죠. 아, 항상 만땅으로 넣어야겠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본격됐을 때 아, 김성훈 감독이 정말 이런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주유소 장면 속에서 이후에 펼쳐질 그 전개들의 복선이 다 있어요. 생수 2개를 그냥 받자마자 또 그걸 받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그 생수 2개가 뒤에서 이제 생명수가 되는 거고. 근데 또 이것이 항상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이 아이러니라는 걸 워낙 잘 살리는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 그 노인 주유원께서 생수 2개를 안 줬으면 정말 큰일 났겠죠.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노인 주유원이 기름을 잘못 넣고 또 결제하는 방법에서 느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에 그렇게 느리지 않고 그런 오차가 없었더라면 터널을 아마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갑자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네. 악마의 얼굴을 갑자기 아니요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도 뭐, 하니까 네. 그리고 인물 성격을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 그 초반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3만 원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만땅을 넣으면 어떡해? 뭐 기름 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특유의 싹싹함이 있고 기본적으로 누구랑 말할 때 상대방에게 맞춰줘서 말을 할 때 네.
그랬을 때 터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정수라는 캐릭터가 선한 사람이고 또 남한테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이라 제가 더 그 캐릭터에 몰입이 잘 됐나 봐요. 제가 워낙 선에서 그런 박지선이잖아요. 지극히 선하잖아요. 아이고야. 무비썸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못하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못하. 별 5개 터널 무조건 가서 보십시오. 네, 끝. 저는 김성훈 감독님 끝까지 간다 때도 느꼈고 지금 터널 때도 느끼지만 캐스팅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진웅 씨, 이성균 씨 네네네. 캐스팅했던 거 너무 잘 어울렸었는데 이번에도 하정우 씨, 배두나 씨, 그쵸. 오달수 씨 네. 다 저격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 역할 안 했으면 누가 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네. 정말 그래요. 사실 근데 이 작품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하정우 씨의 비중이 엄청나지 않아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하정우 씨가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터널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테러 라이브 때 하정우 씨의 비중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재난 영화라는 게 사람을 웃기기가 어려운 장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점이 되게 특이했어요. 네. 사람의 목숨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거기서 유머를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김성훈 감독이 그 설정들이나 대사 같은 걸 워낙 잘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하정우 씨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완전 이제는 네. 네. 도가 트셨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 배우들마다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억울한 표정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봉태규 씨가 제일 잘해요. 네. 그 그러네요. 가족의 탄생에서 국자로 머리 네. 딱 맞았을 때 네. 억울한 표정, 누나한테 이렇게 짓는 표정 그런 건 전 세계 최고예요. 봉태규 씨. 네네. 네. 짜증 연기하면 이선균 씨가 최고입니다. 아, 이성균 씨. 그 짜증 연기 보면 나도 짜증이 나. 그 목소리 톤으로 그쵸. 짜증을 내는데. 네, 끝까지 간다 보면 그 짜증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정말 환상적인 연기를 볼 수 있고요. 하정우 씨는 능청계의 거의 오바마예요. 이건 뭐 능청계를 평정했어. 그리고 한국의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연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잘하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정우 씨는 연기를 조금 더 덜 하는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하정우라서 저렇게 살릴 수 있었다 느낀 그쵸. 게 이렇게 환풍구 이렇게 그쵸. 좀 지나가면서 네. 철 구조물 이렇게 좀 나온 거에 네, 찔리죠. 여기 찔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화 같으면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더 막 극한 상황이 막 발생, 네. 막 다리 막 네. 힘들어지고 막 네, 그럴 네, 텐데 그거 딱 찔리고 나서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환풍구에서 또 다른 데로 잠시 이동했다가 그 자기 맞아요. 자차로 돌아올 때 아이고 이제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맛깔나게 잘 살리시지? 귀엽고 아주 얼굴까지도 네. 개구져 보여요. 그런 연기 할 네. 때는. 네. 마션 같은 영화에서 이제 그 영화의 인물이 얼마나 낙천적인가가 사실은 그 인물의 가장 큰 무기였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또 하정우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것하고 너무 잘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터널 붕괴 이후에 하정우 씨가 하는 대사들은 사실상 감탄사 같은 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의 부피, 말의 질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너스레 떨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로 뭐 거의 탁월하게 연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극한 상황에서 이제 게 사료도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 사료를 먹을 때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그랬나 먹고 나서 니들은 간을 안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먹고 싶어졌어요. 네. 아, 저도 네. 그거, 예. 그쵸? 예. 근데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대단했던 게 네. 배우분들이 만나질 않잖아요. 이렇게 셋이 다 다른 공간에 있는 느낌인데 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예. 저희 개그맨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합 좀 잘 맞춰봐봐요.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공간에 있는데도 이게 잘 어울리지? 그런 거 있어요. 뭐 저도 영화를 볼 때 어떤 경우에 저 영화 찍을 때 배우들 사이가 좋았구나. 오. 혹은 영화 찍을 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디가드라는 영화 있는데 그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었고 또 위트니 휴스턴 나왔었고 마지막 둘이 이제 극적으로 키스하면서 카메라 돌고 막 이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키스를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면 예. 두 배우가 서로 안 좋아하는 게 보여요. 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영화는 세 배우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상대에 대한 우호의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밥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하정우 씨는 그 안에서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식량으로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밖에서 또 배두나 씨가 자기 가족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밥 이렇게 한 공기 딱 놓고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장면도 좀 좋았어요. 아, 네.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덮어버리잖아요. 죄스러운 느낌이 있는 네. 거죠. 배두나 씨 참 첫인상 그 얼굴부터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보면서도 느낀 게 왜 외국 감독님들이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렇죠. 지금 벌써 외국 영화 몇 편에 출연한 건가? 일본과 미국에서. 고래 감독님도 좋아하시고 저 워셔스키 네, 자매 워셔스키. 네, 네. 감독. 자매 네. 감독님. 네. 그런 분들도 다 굉장하게 좋아하죠. 차오지간 참 배두나 씨는 폭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남편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하나씩 얹어주는데 그러다가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민망할까봐 상대가 구조대원은 더군다나 또 안에서 저 사람은 음식을 못 먹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씻어서 계란 프라이를 먹는 장면 같은 것들도 저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배두나 씨 연기가 이게 사실 어려운 연기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딱 필요한 연기인데 딱 필요한데 너무 규격화되어 있죠. 남편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세연이라는 인물은 그 남편이 살아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연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고 거기다가 또 인물이 굉장히 강인한 캐릭터잖아요. 배우로서 감정 소모는 굉장히 많으면서 그 상황은 반복이 되고 이래서 아주 어려운 연기라고 느껴지는데 배두나 씨가 또 이런 연기 워낙 잘합니다. 막 오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담백하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오달수 씨는 평소랑 약간 다르죠? 약간 좀 정의감에 네네네. 불타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오달수 씨가 나오면 코믹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웃기긴 한데 웃긴 게 그 배우가 웃겨서라기보다는 상황이 좀 웃긴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사실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달수 씨 멘트에 다 있습니다. 네,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게 편안한 연기로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도룡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요. 그 이정수 씨는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지금 저기 사람이 갇혀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대사들을 오달수 씨가 갖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평론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좋은 영화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기억난다고. 기억나는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가. 네. 네. 특히 뭐 라디오 DJ 캐릭터도 지금 기억이 네. 많이 나는데.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갈 데도 없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환상이지 않나요? 연기 진짜 너무 잘하지 않나요? 라디오 DJ 캐릭터가 네. 로봇처럼 연기를 하니까 DJ가 되게 그 안에 갇힌 사람한테 평정심을 주기도 하고. 그거 의도예요. 의도예요? 네. 그분이 그렇게 의도했대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나오셨을 때 네. 여기 저 봤어요. 보셨어요? 등연기? 바로 그겁니다. 진짜 훌륭한 배우는 등으로 연기하거든요. 등으로 연기, 예. 네, 밀양의 전도연. 네. 그다음에 덕혜옹주의 손예진. 제가 어디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전도연을 지금 어디다 갖다 등으로 붙여요? 연기를 하는데 네.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좀 아쉬운 거는 등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자긴 것 눈치채게 하려고 빨간 태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뭘 느꼈냐? 야,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못하면 안경이 연기를 하냐. 제가 워낙 어줍지 않은 사람인데 그동안 그래도 몇 차례 이렇게 출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못하고 이번에 했던 이유가 할 수 있는 배역이라서. 왜냐하면 저는 DJ 생활을 실제로 오래 하고 또 얼굴도 워낙 안 나온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한 것뿐인데. 그리고 네. 그거를 그 영화에 이동진이란 이름이 안 나와서 네. 혹시 무비썸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좋죠. 이동진 씨 목소리인지 정말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클래식 네. 방송의 DJ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고의 영화 음악을 왜 안 들리는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음악이 막 나 영화 음악이야 하고 막 나오면 영화에 몰입이 깨지잖아요. 못하겠다. 최고의 카메오는 역시 안 보이는 카메오. 그렇죠? 제가 어쨌건 약간이라도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무비섬에서 다루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어요.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비중이 워낙 모르고 보면 아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유 몰라요. 그러니까 예. 비중이 워낙 낮아요. 예. 워낙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여름의 가장 큰 화제작 중에 한 편이 제가 어줍지 않게 끼어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배제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작이잖아요, 올여름. 그렇습니다. 터널이. 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여가 됐다고 해서 이 영화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사실 평론가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직한 자신감이 오,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라면 나 방송 안 해요. 그런 그쵸? 사람. 그게 그냥 뭐라고? 워낙 기대작, 화제작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정말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려면은 스포일러 얘기를 또 안 이 할 영화 수가 그래요. 없어서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파트 3에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로 따라와. 구독. 길이 들고 계시는군요. 네. 스포일러입니다. 그럼 뭐 스포일러입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돌고래 소리 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비요. 저음으로 네. 한 번도 없었던 소리라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가장 큰 스포일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반 이전에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언론에 뭐 나온 어떤 기사들도 보면은 하정우 씨가 터널 안에 글쎄요.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중반부 전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있어요. 누가 속삭이지 않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셔도. 누가 있어요. 네. 네. 걔랑 그치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차에서 걔랑 여자분이 나와요. 네. 사실 이거 모르고 봐야 재밌고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김성훈 감독이 또 끝까지 간다 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인물을 언제 등장시킬까 하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중반부에 상상도 못한 지점에서 악당인 조진웅 씨가 경찰서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초반에 다른 인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는 못 하게 되죠. 그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하정우 씨가 막 고난을 겪거나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 게 나오다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딱 나와요. 네. 아주 그 네. 귀여운 게 퍼그종인 퍼고종인데 아주 네. 저희 같이 영화 보던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관객분들도 계속 막 숨죽이면서 보다가 그 장면에서 네. 귀여워. 당연히, 네, 여기저기서 귀여워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개가 먼저 나와서 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관객이 굉장히 신선하게 그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있다가 잠시 후에 아니 그 개의 주인인 또 다른 여자까지 있었네 하고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쯤 되면은 또 이 두 사람밖에 없고 개 있고 그러면 또 영화 끝날 때까지 사실 두 인물이 다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둘의 운명이 엇갈리잖아요. 근데 그 엇갈릴 때도 또 언제 그렇게 되는가 뭐 이런 그 타이밍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신선하게 네. 인물들의 등퇴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인물 등장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공간이 조금이나마 조금씩 좀 생기잖아요. 그 하정우 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 또 걔 때문에 또 한 번 더 무너지면서 새로운 공간도 막 열리고 그렇죠. 또 걔랑 관련된 몇 가지 또 이렇게 재밌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이 끔찍한 사실 상황도 생기게 네, 되고. 케미가 대단해요. 그 탱이라는 개와 이정수 캐릭터 올해 케미가. 양상불상이에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개연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에게 남자가 너무 아낌없이 도와준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캐릭터는 혹시 민폐 캐릭터가 아닌가? 그 이렇게 여자분 말하는 캐릭터가? 분들도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딱 생수가 두 통밖에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한 생명수인 줄 아는데 그 여성이 나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주는 순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옆에서 막 아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하정우에 이입돼서 보다가 누가 그 물을 뺏어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아닌 것 민폐라고 같아요.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 자체로 이제 이정수라는 캐릭터가 더 뭔가 마음에 안도를 얻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정우 씨가 그 여성의 존재, 그 미나라는 인물이죠. 네. 미나 때문에 얻는 마음에 굉장히 큰 희망이나 위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미나가 요구하는 게 하정우가 다 이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하정우도 자기 아내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당연히 빌렸을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극중에 정수라는 인물이 미나한테 대하는 행동이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효율을 따지고 이게 하루에 돈이 15억씩 들어가서 500억이 여태까지 피해액이 생기고 누군가가 대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논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러고 안에 선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논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영화가 감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안에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인물의 행동의 개연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근데 전화 통화 하잖아요, 여자분이. 엄마가 그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하정우 씨 옆에 있는 남자분을. 근데 그 이정수랑 캐릭터가 딱 받자마자 기아 자동차 하도들이 좀 이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좋은 디테일이죠. 저는 그 부분이 자기 그 세일즈 했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맞아요. 내 나름대로 찡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겠어요. 근데 전화를 주는데 그때 하정우 씨 하는 말도 굉장히 웃기죠. 네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물 많이 먹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물 많이 먹었을 때 속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코믹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미나라는 캐릭터랑 관련해서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미나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그 미나가 물을 달라, 핸드폰을 달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약간 아깝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한테 잘해준다? 그건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가족애죠. 그 다음에 친구인데 굉장히 잘해준다. 이러면 우정이죠. 후배면 동료애죠. 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조차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묘사가 되지 않고 중반부터 묘사가 되고, 그럴 때 우리 관객이 그렇게 느낄 때 그 감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작점이죠. 중반부부터 이렇게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얼토당토안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를 굉장히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설정이나 틀이 되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초반에 이제 유머도 있고 그런 재난 상황도 굉장히 이제 장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후반부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한 어떤 그 비판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또 날카로우면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생각나는 일들도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의 대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세월호의 그 비극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원작 자체는 세월호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라면서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재,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생각나면서 네. 정말 요새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네.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만큼은 잘 돼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이제 총체적인 부실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 방식. 또 하나는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굉장히 눈먼 선정성, 이런 걸 비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시공업체를 관련한 그 민간의 그런 업체들의 어떤 부실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세 가지 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고와 관련된 세 가지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또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에서 사실 저는 그런 관련해서 가장 그 참담하게 느껴졌던 건 뭔가 하면, 극중의 설계도와 실제 시공된 터널이 달랐다라는 부분.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게 드디어 이제 구출하는구나 싶고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딱 얘기까지 하고 엄청 한 위에서 이렇게. 십 며칠에 걸쳐서 실추 작업을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구멍을 잘못 판 거잖아요. 잘못 판 이유가 환풍구 위치 때문에 이정수 씨가 어디 있다는 걸 예측을 했는데, 설계도에서는 환풍기 자체가 7개를 설치했다고 설계를 해놓고 실제로는 6개밖에 안 했죠. 근데 그것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네.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참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언론들도 말이죠. 네네. 사고를 그 대하는 자세들이 좀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기자분이 하루만 더 버티면 최장기록 깨는 건데 막 산풍대 이런 기록을 대사를 깨는 하고. 건데, 예. 이런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왔을 때 뉴스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슈만 생각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명보다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거 진짜 큰 스포일러인데 구조돼서 나오거든요. 저기 이정수 씨가. 네. 예. 뭐 스포일러인데요. 죄송해요. 예. 스포일러 속에 또 스포일러 한 번 더 할까요? 해피 엔딩. 네. 구조돼서 나와요. 35일 만에 나오는데 나와서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수액도 맞고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또 사진 막 찍고 막 플래시 터지고 헬기도 길 다 못 막고 뜨고, 있고 네. 헬기도 막 장관님 장관 오셔서 와야 되니까. 그 사진 한 방 박아야 된다고 네. 안 띄우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네. 좀 승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 또 네. 우리 탱이가 애견 샵에 네.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관님이 그 애견샵에 있는 TV에 나와가지고 생명이 뭐 지구 중요하고 전체보다 지구 전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런 막 얘기를 이런 얘기를 그 전까지는 네. 그렇게 행동을 안 보였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네. 그 애견샵에 있는 개들이 왈왈왈 짖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네. 저 장관이 하는 저 저는 소리가 통쾌하고 시원했는데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센 영화예요. 그러니까 센 영화이기 때문에 톤 다운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10년 뒤에 한번 터널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앞에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모두 다 꺼지라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그러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순간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엄청난 통쾌함이 있거든요. 네. 이미 그걸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괴물에 있었어요. 송강호 씨가 딸 대신 찾아오게 된 어떤 어린 아이가 있죠. 걔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TV에서 대책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니까 TV를 발로 끕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괴물을 본 기억도 있고 이 영화의 경우에는 또 앞에 있기도 하니까. 네, 그냥 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탱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부도 좀 전해주면서 더불어 물론입니다. 덧붙여서 물론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풍자죠, 풍자.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뭐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영화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재난 영화와 조난 영화를 보러 간다고 쳤을 때 뭘 제일 기대하세요? 막 스케일 막 큰 화려한 스케일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정말로 부서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재난을.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구출되는 과정의 어떤 극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인데 이 영화는 후자를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보다 보면 결국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구조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클락슨을 누르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내가 살아있어요 라고 누르는 순간 구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화적으로 본다면 이전까지 그 지난한 구조 작업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그것은 영화적인 최연이 되잖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건너뛰어서 구출되는 걸로 그대로 나오는 네. 것을 이어붙였거든요. 과감한 선택이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선택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일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구출 과정에서의 어떤 굉장한 그런 뭐 스펙터클이든 아니면 서스펜스든 뭐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죠. 관객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버틴 거지? 사실 어떻게든 버텼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개연성에 대해서 그런 데서 설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영화 터널에 대한 별점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네. 기대됩니다. 네. 자, 터널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네. 네. 올해 유달리 3개 반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추천할 만한 영화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예년 여름에 비해서 한국 영화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올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고 있으면 좀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이고. 자, 그럼 순서를 할 텐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고민을 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요 사이에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그 덕형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순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비썸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영화들은 전부 다 덕형주까지 다 10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예진 씨 엄청 등령기. 예. 이동진 등령기에 맞먹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예. 100번 하세요, 사과. 알겠습니다. 삼보일배 하세요. 앞으로 계속 밥 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숫자 약간 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됐더라고요. 네. 2달 만에.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네. 이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또 인터넷 TV만의 매력 아닙니까? 어떻게 이 구독을 갈구하는 거? 네네네. 구독. 샤샤샤. 빵이야. 구독해주세요. 네. 자, 이제 무비썸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무비썸 시작된 지 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매번 회의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면서 달려왔고요. 너무 이제 세게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 또 여름 휴가지 않습니까? 살짝 저희가 재정비를 위해서 잠깐만 불안한데. 의자 빼! 준비하고 잠깐 휴가 계속 쉬어 이런 적 많았거든요. 여름 휴가 갔어? 제 생각엔 계속 쉬어. 제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영화 내용 얘기하면서도 아이러니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독을 갈구했는데 아. 잠시 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름 휴가 중에 네. 구독자가 얼마나 느는가 예. 봐서 구독을 해주셔야 박지선이가 시즌2로 돌아옵니다. 안 해주시면은 네. 갈립니다. 네네. 당근과 채찍이군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